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ABC 연구지원센터의 안민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농식품부와 농기평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저를 대신 보내주신 저희 센터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나고정서는 다 들어보셨을 걸로 이해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나고정서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당사국으로서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고정서는 사실 갑자기 뭐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이제 CBD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애초에 목적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구성 요소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면서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협약이 지금 그 나고정 CBD가 발효가 된 게 94년도입니다. 93년 12월 29일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93년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구체적인 그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국가들이 이제 협상을 거쳐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2010년도 10월에 일본의 나고야에서 이제 그 의정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즉 여기 이제 모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카르테나 의정서라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이오 안전성, 바이오 세이프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언급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나고정서는 2010년도에 채택이 됐는데, 결국에는 발효가 된 거는 2014년도 10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즉 채택된 다음부터 이제 그 발효가 될 때까지 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CBD는 사실 92년도에 채택된 다음에 93년도 1년 만에 그냥 발효가 됐거든요. 나고정서 같은 경우는 50개국이 이제 비준서를 기탁을 해야지만 이제 발효가 되는 조건을 갖고 있어서 50번째로 이제 우루과이가 기탁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2014년도에 발효를 했단 말이죠. 그런 데서만 봐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국가들이 가입을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14년도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재작년이군요. 2017년도 8월 17일에 비로소 이제 발효가 됐고요. 98번째 당사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협약이 체결되거나 이런 장소에다 이제 이런 명칭을 붙이는데, 나고야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도시에서 그걸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로 뒤인 99번째로 이제 당사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이게 참 국가들이 꺼리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개념 이해를 위해서 결국엔 남북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풍부한 그런 이제 자원 부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국가들은 자원은 많은데 이제 기술이 별로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선진국들 중에는 물론 이제 자원이 많은 국가들도 있지만 기술은 많은데 이제 그 특정한 국가에서만 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국 입장에서는 우리 거 갖다가 개발했는데 왜 그 이익은 니네가 다 먹느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만들었으니 우리 거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어떤 첨예한 그 이해관계의 대립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개도국의 어떤 입장이 이제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개념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유전자원 자체를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거라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잘 R&D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뭘 끄집어냈다, 진약품을 개발했다, 그건 온전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생물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그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 센터 이름도 이제 ABS 연구 지원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ABS가 뭐냐? 자동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예. 그 억세스 일단 억세스 A,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자원에 접근하는 거. 내가 그 너희 나라의 자원에 접근할게라고 해서 이제 받는 그 서류를 이제 P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베네피셔링에서 BS, 그러니까 그 자원을 접근해서 이용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공유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계약을 맺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상호합의 조건이라고 해서 MA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BS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조약이라는 것들은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가입을 통해서 어떤 권리도 누리게 되지만 또 반대로 이제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이제 의무를 또 지게 되는데 그 의무의 하나가 이제 이행 준수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국가의 어떤 자원을 이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절차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 제공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먼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취득 승인인데, 우리 사전 통고 승인이라고 얘기하는 PIC, 픽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공유해야 된다는 그 이제 합의서를 또 체결하고, 이제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이제 과거에는 없던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현재 지금 라고정수 당사국은 총 117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8번째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쭉 꾸준히 지금 가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8월 정도 되면 이제 8월, 9월 정도 되면 이제 루마니아하고 몰디브가 추가돼서 이제 119개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아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이런 이제 그 자원부국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가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우리가 이제 가입했을 것 같은 나라들 중에 가입 안 한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누락된 국가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국가 브라질도 있고요. 뭐 코스타리카 이런 국가들도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후변화 협약도 탈퇴했듯이 뭐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가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언론에 보면 사실 그 나고야 정서에 대한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약간 그 필요 이상의, 제가 볼 때는 너무 필요 이상의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을 좀 많이 언론에서 다루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엄청난 뭐 로얄티를 물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 자원을 많이 또 이용하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그런 입법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익 공유를 하면은 그거를 다 해줘야 되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걱정,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거냐면 이 금전적 이익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그 자원을 개발해서 얻은 이익의 매출에 뭐 몇 %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의정서 자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시적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소위 말하는 현금 캐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뭐 결과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에 뭐 같이 저자로 올린다든지 어떤 뭐 시설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 훈련 과정을 만들어준다든지 기술 이전을 해준다든지 어떤 그 지역에 어떤 그 건물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너무 이게 한쪽은 윈이고 한쪽은 루즈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익 공유라는 거의 개념 자체는 서로 윈윈하는 개념으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자원 이용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익 공유를 해줄 생각은 해줘야 된다는 그 걱정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자원이 많지 않더라도 잘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익 공유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이런 이제 그 여러 다양한 이제 방식의 이익 공유 방식을 염두에 두시고 옵션 개발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일단 좀 넘어가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국적 제약기업하고 뭐 어떤 연성국들한테,
이를테면 여기도 물론 이제 돈을 투자하고 뭐 과학자 시스템 뭐 스텝 고용하고 이런 기기 설비 제공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도 어떤 국가의 어떤 자원을 대량으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뭐 외교부나 기재부 통해서 ODA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익 공유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약기업이랑 뭐 그 정부 산하기관이랑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기술이전, 학생훈련, 지재권 공동 소유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IPLC라고 하는 이제 그 원주민 사회랑 이제 전통지식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교육을 실시하다든지 아니면 뭐 SOC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의 이 공유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나고정서가 발효되고 나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10년 이상 좀 두고 보고 봐야지 이제 관행도 쌓이고 사례도 많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계속 가입한지 말지 뭐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다가 2017년도에 이제 유전자원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2017년도 8월 17일부터 이제 국내 발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선 유전자원법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 유예기간 동안에 이제 유예됐던 조항은 뭐였냐면 이제 각종 신고 의무들,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이제 그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이제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서 1년간은 이제 유예기간을 뒀다가 작년 8월 18일부터 이제 모든 조항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사실 여기 상당히 이 정의만 갖고도 뭐 계속 1시간 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뭐 조약이 됐던 법이 됐던 그 이제 한 2조 정도에 보면 1조에 이제 목적이 보통 들어가고 2조에 이제 그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건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해당이 되는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유전자원은 뭐 동물, 식물, 미생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통지식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전통지식이 아니라 유전자원하고 관련된 연관이 돼 있는 이제 전통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세스 같은 경우, 접근 같은 경우는 그 표본, 그다음에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전통지식에 대한 것을 수집하는 것을 이제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이용은 뭐 다양한 뭐 굉장히 폭넓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나고정서랑 이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서 얘기하는 이 이용이라는 거는 이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뭐 개인이 무슨 뭐 한약재를 수입해다가 내가 탕약을 끓여 먹는다? 그거는 이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식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해외 자원을 수입을 했는데 거기에다 아무런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투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상품 상태에서 소비를 했다. 그런 것들은 이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유전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 유전적 생화학적 구성 성분에 관해서 이 생명공학 기술을 해서 이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이용으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사용료 수입 등 금전적 이익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 연구 결과 공유 같은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경우에는 이익 공유의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 유전자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고 이용할 경우에는 그 신고 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인간의 유전자원입니다. 인체 유래물을 보통 생각하시면 되죠. 뭐 혈액이라든지 뭐 어떤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 인간의 유전자원은 일단 제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극 지역 같이 이제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이제 있는 것들.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공해상에 있는 어떤 해양 생물을 수집해서 그걸로 뭔가를 개발한다. 그거는 뭐 이 공유를 해줄 상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외국에서 유전자원을 수입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가공 없이 단순히 재판매를 했어요. 어떤 상업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이제 마진을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없고, 단순히 재판매를 했다, 아무런 그 BT 적용 없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로 그 다른 국제 조약에 어떤 적용을 받는 유전 자원, 우리 저희가 이제 보통 뭐 ITPCRF에서 얘기하는 그 농량 농업 자원 같은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특허에 따라서 이제 특허권이 설정 등록이 돼서 이미 그 특허권으로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 유전 자원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자원, 우리나라의 유전 자원을 해외에 제공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 일단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유전자원법에 따른 기관들을 좀 보시면요, 국가 연락기관이 지금 2개 있습니다. 외교부랑 환경부. 연락기관은 기본적으로 CBD 사무국하고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국가 책임기관이 5개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그래서 각각 그 기존에 유전자원법 이전에 그 소관자원법이 있었습니다. 생명연구자원법, 그다음에 농업생명자원법, 병원체자원법, 뭐 생물다양성법, 야생생물법, 이런 해양수산생명자원법 이런 법들이 있었는데, 이 각각 소관 자원에 대한 어떤 그 신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국가 책임기관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요거는 국가 책임기관은 어떻게 보면 같은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 국가 책임기관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자원을 갖고 갈 때 이제 그거를 케어하는 이제 부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 점검기관은 뭐냐면 요 5개 부처 플러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 자원을 가져다가 이용했을 때 그 해외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유 체제는 그 환경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소속되느냐는 좀 중복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생명연구자원이랑 농업생명자랑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이제 서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저희 센터가 이제 과기정통부의 업무 위탁을 받아서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에서 만든 이제 통합신고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나고장소의 당사국이 되면서 이제 취한 입장은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요약문에도 썼지만 우리는 별도의 이행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마다 다 제각각인데요. 별도의 이행입법을 만듦으로써 이제 외국인에게 신고 의무, 그다음에 우리 내국인들에게도 이제 신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승인 같은 절차는 없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고서 자체에 어떤 형식적인 불비만 없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어떤 유전자를 가져왔을 때 그 나라의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를 우리나라 정부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서는 그냥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증명서 같은 거 따로 안 드리고요. 그 제출하면 바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90일 이내에 외국에서 이제 픽을 받은 이후에 9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이제 과태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2018년도 8월이고 지금이 이제 2019년도 8월, 1년이 좀 이제 안 됐는데, 그동안 이제 쭉 전 부처에서 들어온 것들을 보니까 요게 이제 좀 더 많고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절차 준수 신고를 하시는 거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접근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개념적으로 이제 원산지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외국에서 어떤 자원을 가져갈 때, 그 자원이 ABS가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내가 우리나라 자원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국인도 예외적으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뭐 이미 신고한 것들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밖에 이제 그 국외반출 승인 대상 목록이라고 기존 자원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해당되는 목록에 있는 자원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 유전자원법과 관련 없이 그 법에 따른 개별 법률에 따른 신고를 승인을 받으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유전자원법에 따른 신고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의제가 되기 때문에 양식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공하는 거고 누가 주는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만 써서 내면 그 다음에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이제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을 했는데 내가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원칙적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 속인주의가 아니고 이제 속지주의적인 개념입니다. 즉 우리 국민 아니래도 한국 내에서 외국 자원을 이용을 하려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요건이 첫 번째로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이용에 해당될 경우에만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제공국이 첫 번째로 나고여져서 당사국이어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데서 어떤 갖고 오신다 그러면은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닌 거고요. 두 번째는 당사국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 ABS 절차가 있는 국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나고여져서 당사국이지만 우리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고 자기의 자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즉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절차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발부해야 될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가 점검기관에도 이제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 두 개를 다 충족시키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가지를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브라질은 나고여져서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고할 거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네 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 게 거기는 나고여져서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으로 굉장히 엄격한 ABS 관련된 국내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문에다가 써드린 그 내용대로 이게 당사국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국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법 없는 국가들도 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신고제만 갖고 있는 국가, 또 엄격한 이제 승인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는 마치고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있는데 15년에는 거의 없다가 이제 17년, 18년 우리나라가 당사국 되면서부터 질문 건수가 확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계에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행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24시간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홈페이지로 문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